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과 삼성 SDS 데이터센터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그룹 차원의 분식을 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짧은 재임 당시 삼성 바이오 관련 조사를 진행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연결합니다. 불법 동영상을 찍은 가수 정준영 씨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가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버닝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수장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를 감안했다며 이른바 승리 카톡 등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가운데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날 전두환 씨도 광주에 왔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를 인터뷰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후 3시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 업무를 담당한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 오릅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을회관 담 너머에 바로 공장이 있습니다. 나와보면 주변이 전부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택가에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톱 뉴스는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마침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체가 투입됐다가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삼성 수사로 옮겨간 것입니다.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수사를 준비해오다가 조금 전에 삼성물산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주요 계열사인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고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검찰도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 본사와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1차 압수수색 뒤 석 달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규모가 분식 회계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때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분식과 합병에 개입한 것으로 볼 단서를 찾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계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최근 진행된 증선위와의 소송 등에서 당시 주주이던 미국 회사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찰이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을 한 뒤에 검찰이
작년 12월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걸 보면 뭐랄까요? 수사에 어떤 변곡점이 생긴 걸까요? 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그리고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4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와 또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해왔는데요. 석 달 만이죠. 법원이 다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내준 겁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법원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전략실 그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데 취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분식회계 당시 그룹의 경영 전략을 짜고 또 총괄하던 미래전략실 근무자들의 사무실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1차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미래전략실이 분식과 합병에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또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법원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차원의 계획 등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검찰의 얘기 하나하나를 쉽게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룹 차원의 문제다. 이것도 그러면 결국 경영을 하는 경영진, 그러니까 가장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으로 다뤄졌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2015년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게 큰 이슈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 합병 때문에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은 이 부회장의 합병을 통한 경영권, 그러니까 이 그룹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등과 관련한 당시 합병 사건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민영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압수수색이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잠시 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입니다. 당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김기식 원장이 재임하던 때였죠. 이후에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또 6개월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한 달도 못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나온 다음 날 김 전 원장은 특정 개인의 거취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김기식 전 원장을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전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 전 원장의 퇴임으로 이것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다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에 금감원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제가 1년여 끌어온 사건을 원칙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는 저는 이 사안을 흔들기가 어렵다고 봤고요. 예. 솔직히 제가 페북에 몇 차례 글을 올린 것은 이 사건 처리를 흔들려는 측한테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흔들려는 세력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사건 조사 내용이나 그 결정까지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은 그래도 제가 공직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사건이 원칙에 따라 지금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이 뭐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마 그걸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수사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식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밝히는 것이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는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의 금종중 그 전략팀 사장을 포함해서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관여 여부를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아마 검찰의 최종 수사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이 수사 대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검찰이 이 가장 뜨거운 문제, 다시 말하면 승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그 의도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가치를 부풀리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있으면서 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혐의의 내용이지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분식회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승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아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로 만일에 혐의가 입증이 되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재판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영승계 현안은 없었고 청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식회계 문제가 입증이 되면 경영승계에 매우 폐활적인 현안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분식회계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묵인되고 또 바이오로직스가 이 특혜 상장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 상장 과정에서 이 청탁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무혐의를 했던 무죄를 선고했던 어떤 중요한 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상고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집중 조사한 바 있던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가 오늘 같은 날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버닝썬 지분 실소유주 맞습니까? 최근까지도 영상을 올리셨어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네,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두 사람의 동시 출석은 연예인들의 일탈에 대한 진상 규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국회에서는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여성 성착취, 경찰과의 유착, 마약과 탈세 등 이번 사건의 이면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오늘 두 연예인의 소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정준영 씨가 출석한 지 지금 한 10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정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찍어서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카톡방 외에 정 씨가 다른 경로로 영상을 유통해서 그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정 씨의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했을까요? 네, 경찰은 앞서 정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내서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닝썬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과 투약 관련된 모든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 씨와 함께 톡방에 있었던 그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곧바로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승리 씨도 첫 소환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정 씨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은 버닝썬 등에서 마약 투약을 한 20명을 상대로 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인이 불법 동영상 유포에 관련이 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르면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수 승리 씨도 오늘 두 번째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 조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예, 그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에 실제로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성접대로 이어졌다면 그 성매매 비용을 승리 씨가 직접 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승리 씨를 이미 입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는 승리 씨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가 되는 셈인데요. 경찰은 아직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증언 같은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 씨와 마찬가지로 승리 씨가 구속영장이 오늘 중으로 신청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승리 씨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도박 행위를 하는 등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부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소환된 오늘 경찰수장인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실상 버닝썬 청문회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 청장은 명운을 걸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잘못했다, 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의 명운 그것을 걸고 버닝썬 청문회라 할 만큼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업무 보고를 위한 자리였지만 버닝썬 관련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실 수사를 사실상 인정했고 초동 수사라든지 초기 수사가 실패한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초기에 조금 너무 한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측면이 있어서 2016년에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관련해 가지고 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철저히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서 국민권익위는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고 내용에 경찰과의 유착관계와 부실 수사 등이 있어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경찰은 오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문자 대화방에서 경찰총장, 사실 이런 직책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총장과 친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로 그 인물이죠. 이 때문에 경찰은 유 씨를 유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출석하기로 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2시간 먼저 경찰에 나왔습니다.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올린 문자 대화방엔 유 씨가 경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언급이 2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2016년 7월 옆에 있는 업소에서 우리 업소를 사진도 찍고 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FTI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도 유 씨가 힘을 써줘서 언론 보도를 막았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유 씨를 상대로 대화록에 나온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JTBC 취재진에게 유 씨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검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검찰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을 놔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은 사건을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정준영 씨와 승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제보받은 내용 중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부패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접대 등 나머지는 공익 사건으로 분류해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대검에 이 문서들과 함께 두 연예인이 들어가 있던 대화방의 대화 기록, 정준영 씨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모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경찰이 막 시작한 수사를 일단 지켜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조치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인력 126명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준영 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2016년 최초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의혹 때문이죠. JTBC 취재 결과 2016년 당시 피해 여성은 정 씨의 불법 촬영을 알고 이를 거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 피해 여성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에 대한 A씨의 고소장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건 2016년 8월 6일. 정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A씨는 정 씨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6일 뒤인 12일, A씨는 피해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12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경찰에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휴대전화 복원도 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도 경찰은 나흘 뒤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 겁니다. 찍어도 되냐, 그것도 피해자가 찍지만 안 돼. 그리고 이런 정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찍는 순간에 안 돼, 이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거죠. 당시 녹취록에는 A씨가 촬영을 거부했지만 카메라 촬영음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건 사실이니까 충분히 증거가 되고. 하지만 검찰은 10월 5일 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찍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명확히 거부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엔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A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 씨 휴대전화에선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 하지만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서 A씨의 영상물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연예인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남의 클럽을 둘러싼 마약과 성범죄, 탈세와 경찰 유착 의혹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 뭔지 수사 과제를 최승기 기자와 짤막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영 씨도 마약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초기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버닝썬의 마약 유통 문제. 이게 지금 다 어디로 그냥 묻혀버렸죠, 사실은. 또 이걸 매개로 한 성범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 묻혀진 느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클럽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20여 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직원인 조모 씨를 구속하기도 했는데요. 입건된 20여 명 중 한 명이 GHB, 흔히 말하는 물뽕이라는 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럽에서 이런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네, 경찰은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이모 씨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 씨를 수사하다 보면 연예계는 물론 고위층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준영 씨 사건이 나온 이후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지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묻힌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대표가 전직 경찰인 강모 씨를 통해서 현직 경찰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이렇게 흘러간 돈이 어느 선까지 갔느냐,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어서 클럽 같은 유흥업소는 물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경찰 그리고 세무공무원 등 이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세 수사도 중요한 부분인데 탈세를 위해서 유착을 하고 유착을 하면서 범죄를 묵인하는 그런 그 고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탈세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영업 직원인 MD들에게 주는 봉사료 등을 부풀리는 방식도 쓰입니다. 오늘 조사받은 두 연예인의 대화방에서도 탈세 정황과 관련된 말들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한 변호사에 따르면 정준영 씨와 승리가 참여한 그 문제의 대화방에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와 관련해 탈세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한 클럽 관계자는 강남클럽은 탈세를 하지 않고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탈세한 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5.18 광주에 대한 새로운 증언입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1980년 5월 21일은 아니다. 지난 11일에 광주 법정에 섰던 전두환 씨 측의 주장입니다. 딱 21일을 찍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희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21일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날 전두환 씨도 광주에 왔었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로부터입니다.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 김용장 씨의 증언대로 전두환 씨가 실제로 그때 광주에 왔었다면 발포 명령자로 연결될 수도 있어서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21일, 즉 1980년 5월 21일 그날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곧바로 미 육군에 보고했고 이것은 미 국방부와 백악관까지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39년 만에 입을 연 김 씨의 충격적인 증언들을 먼저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헬기로 왔습니다. 미군 501 여단에서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가 지목한 곳은 광주 제1전투비행장.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를 직접 찾았다는 겁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505 보안부대 이재우 대령, 그분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오 무렵 헬기로 광주 공항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여기가 바로 제1전투비행단. 이후 헬기 사격이 2차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21일 하고 27일 두 번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는데 UH-1H라고 소형 헬기에서 M6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21일 광주에 왔다는 내용과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첩보를
당시 미국 정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 국방부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주 505 보안부대 수사 요원이던 허정환 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인마님이 다녀가셨다. 일정비에서 뭐 일 보시고 그냥 가셨다. 일정비가 K-57이라고 하는 비행장. 그동안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 씨의 동선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전 씨 본인은 당시 광주에 들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진종채 당시 2군 사령관 등이 전 씨의 광주 방문을 증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언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씨가 2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독 21일만 전 씨의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보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굳이 전두환이 50 전사에 21일 행적을 왜 남겼을까라고 다른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끊임없이 이어져온 전 씨의 광주 방문 의혹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전 미군 정보요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증언을 해주신 김용장 씨와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5.18 이후에 39년 만에 갖는 언론과의 첫 번째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에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한 보수단체에서 내일 이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겁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광주지법에 쏠린 지난 월요일,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전두환 씨가 시민과 취재진을 뚫고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청사 맞은편 동산초등학교에서 창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을 내민 아이들이 주먹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법원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도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내일 오전 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항의성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법원과 가까워 기자회견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전남대 후문으로 이동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펼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일부러 광주를 찾아와 분란을 일으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화적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른스럽지 못하게 그걸 쫓아가서 겁박하고 공포를 조정한다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 측은 경찰의 학습권 보호와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피해가 생기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정황과 그 이유를 연속으로 집중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에 김 전 차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아직 입장은 안 밝혔는데 내일 조사를 실제로 받게 되면 이 사안이 불거진 뒤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천 씨 아시죠? 윤천 씨 그 출근 명령서에 출근 요청서에 윤천 씨 출근 요청서에 차관님 실명 거론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죠.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차관 임명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를 시도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김 전 차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에서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라는 비난이 컸고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윤 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과거 수사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게 내일 오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내일 소환에 응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유력한 증거인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원본이 존재했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화질 좋은 원본을 두고 흐릿한 영상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국과수가 작성한 감정서입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과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 형태가 유사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 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비교 시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원본 영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원본 영상을 찾아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기 때문에 아예 계측 실험도 계측 비교 시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5월에 입수한 거는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 의뢰 없이. 검찰이 화면 속 남성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원본을 두고 흐릿한 영상을 분석한 감정서만을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 나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당시 증거에서 원본을 뺀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 청장은 앞서 JTBC가 보도한 별장에 드나든 또 다른 인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박모 씨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18개 중에서 4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파일이고 나머지 14개는 또 다른 유명 인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 송치한 걸로 그러니까 14개. JTBC 유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KT의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경영지원실에 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KT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채용 관련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12년 인사자료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딸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은 내 딸이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오늘 김 의원은 구속된 KT 임원은 나와 일면식도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성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내 딸은 이메일을 통해 서류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후 전형에 어떻게 응시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딸이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채용 부정 혐의로 KT 임원이 구속되자 김 의원은 취업 과정에 대한 해명 대신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구속된 인재개발실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딸의 공채 과정에 대해선 내가 알 수가 없고 합격 결과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탁은 없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공개 채용에서 여러 명에게 문제가 발견됐다고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4.2% 오릅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뛴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 그리고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14.2%가 올라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과 동작,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서울을 빼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광주와 대구뿐이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울산, 경남, 아파트 공급이 넘쳤던 충북은 10% 안팎씩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집주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공시가격이 중요한 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보다 낮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송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올해 4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는 1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이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라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진 않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98%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집값이 6억 원 넘게 오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금은 470만 원에서 6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세금 1,700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2배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수십억대 초고가 아파트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 상승했습니다. 세금은 2천만 원이 오릅니다. 높은 세금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6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갭 투자자들이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18주째 내렸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보잉 737 맥스가 전 세계 하늘에서 운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에티오피아 여객기 사고 사흘 만에 뒤늦게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이번 사고와 189명이 숨진 5개월 전의 인도네시아 사고 간의 유사점을 제기했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보잉사의 737 맥스 8의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We're going to be issuing an emergency order of prohibition to ground all flights of the 737 MAX 8 and the 737 MAX 9. 사고 이후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보잉 737 맥스 8 보이콧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그간 운항 중단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항공청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The track of the Ethiopian airline flight was very close and behaved very similarly to the Lion Air flight.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5개월 전 인도네시아 사고 때와 이번 사고는 여객기의 수직 속도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객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기종에서 여객기 머리 부분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기장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에 새로 도입한 조종 소프트웨어 오작동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보잉사는 이 기종의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항공사들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보잉사의 피해액이 최대 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보잉 737 맥스를 대규모로 들여오려던 우리 항공사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사고 원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운항은 미루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래된 항공기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선에 이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은 보잉 737 맥스 8을 들여오더라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실제로 운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는 모두 14대입니다. 대한항공이 6대로 가장 많고 TA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4대입니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TA항공은 6월부터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오래된 항공기도 새 것으로 바꾸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37 항공기 중 15년 이상 된 건 14대입니다. 이 중 6대를 올해 737 맥스 8가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비행기는 안전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서 새 비행기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새로 취항하려던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기약 없이 미루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737 항공기로는 승객을 다 태운 상태로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737 맥스 8은 지금 기종보다 비행거리가 1000km가량 더 길어서 가능합니다. 같은 노선을 여러 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해야 항공권 값도 떨어지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국내에서 이 기종을 가장 많이 주문한 건 제주항공입니다. 2022년부터 50대를 들여올 예정이었지만 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노후 석탄 화력 발전기들의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에 정부가 노후된, 즉 오래된 발전기들의 수명 연장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기 10기가 몰려있는 충남 당진화력입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발전기 4기는 성능 개선 사업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국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4조 원을 들여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만 매년 2만 톤에 육박하는 상황. 그런데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진 이달 초 정부가 성능 개선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발전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산업부가 발전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성능 개선 사업 유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말에 전력수급 계획이 새로 짜지게 되는데 모든 상황이 많이 바뀐다고 경제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석탄은 국내 전체 전기 생산량의 43%에 달합니다. 독일과 미국도 37%와 35.1%고 석탄 발전의 시초국인 영국은 5%입니다. 주요 석탄 생산국에 비해서도 석탄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탈석탄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이참에 그 석탄 발전소를 LNG로 바꿀지 바이오매스로 바꿀지 아니면 폐지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조속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던 열차가 탈선해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탈선이라면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고가? 예, 오늘 저녁 7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저희 JTBC에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열차 앞쪽 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뒤쪽 칸으로 이동을 했는데 결국 열차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수락산에서 장암으로 가던 상행선 차량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하행선도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잠깐만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앞칸에서 연기가 났다고 하는데 그 앞칸도 객차였습니까? 아니면 기관차라든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앞쪽 칸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고 아직 정확한 장소는 좀 더 조사 결과 나와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승객들이 있던 곳에서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군요. 예.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선으로 전동차가 터널 중간에 멈춰서면서 승객이 터널을 걸어서 도봉산역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저녁 7시 56분쯤 모든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에 벌어진 사고에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큰 불편도 겪었습니다. 예, 신아람 기자. 예. 지금 사고가 난 지는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취재가 되긴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사고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혹시
뭐 그런 얘기는 들리는 바가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고장난 전동차는 그 탈선된 곳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고 하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에 20년 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집에 월세를 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이 지난 8일이니까 검증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팔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다 이런 비난을 피하려고 꼼수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84제곱미터 규모로 20년 넘게 갖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이틀 뒤에는 딸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증여한 딸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을 증여하면서 최 후보자 부부는 1주택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주택자가 아닌 척 쇼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한 거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최 후보자 측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증여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학부모들은 특정 학교를 원했고 나는 연문을 만들어주었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입시 비리의 핵심에 있는 컨설턴트 윌리엄 싱어가 한 말입니다. 이 연문을 만드는데 시험의 달인도 동원됐습니다. 고득점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뒷돈을 받고 하버드대 출신의 또 다른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대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싱어는 부유층 761가족이 수천만 원씩을 자신에게 주고 이렇게 연문을 이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33명의 학부모가 연루됐다는 검찰 발표보다 몇 배 이상 많아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싱어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광고에도 직접 나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 payoff for me is knowing that these kids found the right place to go to school and they feel great about themselves, that they're empowered to be successful. 그러면서 각각 36점과 1,600점 만점인 대입시험 ACT와 SAT에서 30점대와 1,400점대를 보장한다고 장담했습니다. 고득점의 비결은 대리시험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마크 리델이 대신 시험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줬습니다. 고득점의 대가는 최대 7만 5천 달러, 우리 돈 8,500만 원이었습니다. 리델은 싱어로부터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10,000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리 시험만 적어도 수십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스캔들은 특권층의 민낯을 보여준다면서 부패와 탐욕의 문화가 만들어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체육특기생으로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탠포드대, 조지타운대 등 유명 대학들이 관련 재학생과 졸업생의 입학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닷새 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았던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대사를 지낸 곳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괴한들은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현지 경찰과 국가정보국 소식통을 인용해 괴한 10명 중 최소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CIA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CIA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믿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스페인 미국 간 외교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2017년 9월까지 대사를 지내 괴한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노렸을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사관 피해자들은 괴한들이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남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엘 콩피덴시알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원이 확인된 괴한들에 대한 체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CIA 개입 여부가 확인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설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고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눈이 50cm 넘게 오고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거세게 불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세찬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뒤덮인 마을은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폭탄 사이클론이 콜로라도주를 휩쓸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에는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 수준인 최고 시속 145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로 차량들이 뒤엉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덴버 인근 도로에서 1,100여 명의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돕던 순찰대원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활주로가 눈에 덮여 덴버 국제공항 등 콜로라도주 등지에서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약 7천만 명이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권에 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주에는 겨울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남부 지역에는 폭우와 눈이 녹아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가운데 자퇴를 결정하거나 복학하지 않는 등 중도 탈락한 학생이 지난해에만 1,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77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가 학과를 바꾸어서 다시 입학하거나 반수를 해서 의학 계열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철회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전 이사장이 유치원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구글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한때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접속에 문제가 있다고 트위터 글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 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디도스 등과 같은 해킹 공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일부 파우더 제품을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미국 여성에게 2,900만 달러, 우리 돈 3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파우더는 광물의 한 종류인 활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배심원 판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벽 하나를 두고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에 살아야 한다면 생활이 어떨까요? 최근 도시와 농촌 사이의 마을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하게 공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마을 입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주택 30채가 조금 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근데 입구 바로 옆 이 컨테이너에 공장을 임대 또는 매매한다는 현수막이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이 마을을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도 이런 종이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공장 임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주변에도 작은 컨테이너형 공장들이 가득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한 주택의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마을이 작은 공장들에 둘러싸여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저쪽을 보면 공장과 아예 담을 맞대고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말입니다. 20년도 안 돼 지금은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습니다. 10년 넘게 공장 옆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딱 이 창문 열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랄까 쇠에 누른데 있지. 냄새 엄청 안 좋아. 옥상이나 기왓장 위엔 까만 먼지가 눌러붙었습니다.
인근 또 다른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빈 땅마다 컨테이너형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도 무슨 공장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보면 섣불고 어느 날 보면 닦아가 섣불고 그걸 누가 탓지야 됐어요. 그 가서 이야기하면 업무 방해죄인데. 마을 인근 한 공장에는 흙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흙 밑으로 폐기물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레미콘 트럭들이 오가며 끊임없이 먼지도 날립니다. 색깔이가 확 나는 거야. 새로 막 쾅쾅하니 색깔이 기가 꽝꽝하니.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장으로 가득한 마을들은 김해시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한 곳입니다. 도시도 농촌도 아니다 보니 공장 설립이 더 쉽습니다. 뭐 산단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가격이 싼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공장들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뭐 목소리를 내보이 김해시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주민들은 막 이러다가 죽고 마는 거지. 수도권 계획관리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2015년 역학조사 결과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보상이나 공장 이주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포시는 다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주민들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 실효성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 주택이 많은 곳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남 양산시의 내전마을. 이 마을에는 주택과 공장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이 골목길도 보면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엔 주택, 또 반대쪽엔 공장이 위치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을 외관의 경우 벽 3개가 공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주택은 앞뒤가 공장으로 막혔습니다. 소음 매연 저쪽에 마을에서는 프레스 소리 차라리 기주 대책을 시켜주든지 다 떠나고 싶어요. 공장에 들어선 뒤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습니다. 정작 마을을 떠난 건 공장이 아닌 주민들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사고 났다. 여기 어디야? 걱정 마. 박사는 사고 현장을 알아서 찾아가니까. 언제 오신대? 걱정 마세요. 출동 직원 위치를 실시간 안내하니까. 어떡하지? 가봐야 되나? 걱정 마. 내 차 수리 과정을 알려주니까. 마음 편히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악사 디지털 사고 처리 서비스. 립나 악사. 할인 특약도? 걱정 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은 워낙 뉴스가 넘쳐서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자, 좀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전에 두 가지 속보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돼서 저희들이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지금 한민영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서 압수수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 수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잠깐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역으로 가던 7호선의 열차가 탈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 열차의 그러니까 객차가 모두 8량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 객차가 탈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만 부품이나 선로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일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일했던 김용장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분이지만 당시에 미군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잠시 후에 방송되는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이분을 수소문에서 만났는데 5.18 이후에 한 번도 언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오늘 그러니까 39년 만에 처음으로 JTBC를 통해서 증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분의 증언이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용장 씨는 남태평양 피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따라서 전화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당시에 미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광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미국 당국에게 그러니까 본국에 정보를 전달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대개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보고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풀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매우 중요한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표창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예. 가장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5월 21일에 그러니까 80년 5월 21일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은 것으로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39년 동안 계속 전두환 씨는 그날 즉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그 기간 동안에 광주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증언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미 거기에 와서 예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 예.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이 전투 비행단장실에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살 명령이 하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살 명령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전두환 씨가 헬기로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예. 바로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런 걸로 봐서 예. 거기서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은 김용장 선생님의 추측이죠. 아니 추측이 아니고 이미 저는 그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미군 당국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군 당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 당국에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 보고서를 내리면 그 보고서가 우리 본부로 올라가고 그 본부에서 우리 인스캄이라고 정보보안사령부 그쪽으로 보내면은 예. 거기서 다시 미 국방 뭐라고 그럽니까? 국방 예, 알겠습니다. 그 본부로 가서 일부는 CIA로 들어가고 일부는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예. 이렇게 거기서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근거 자료가 기록기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고 내용이 그건 지금 뭐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좀. 그건 얼마든지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어떤 헬기가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예. 보다가 그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비행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어디를 출발했다 하면은 비행 계획서, 영어로 말하면 플라이트 플랜인데요. 그건 절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도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예. 따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5월 21일에 점심경에 정호영 당시 특전사령관 그리고 505 보안부대장인 이재우 대령 등이 모여있는 광주 전투비행단장실에서 전두환 씨가 도착을 해서 있었고 아마도 거기서 발포 명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미군 당국에 보고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지금 저희한테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간에는 김용장 씨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예. 어떤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보고를 한 겁니다. 예.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나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보고했던 내용만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렇습니다.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취득을 하셨습니까? 그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두환 씨가 서울로 귀경한 바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정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 21일에 전두환 씨는 당시에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국 육군본부가 아니라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광주에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왔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우리 사무실과 단장실하고 거리는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정보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에 정보원이 직접 보고 그러면 연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보원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실 겁니다. 예. 연락이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물론 연락은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일부 리포트 할 때 예. 21일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그 기록에만 유독 이상하게 전두환 씨가 참석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전후에 그 다른 모든 회의나 아니면 모임 같은 데에 아니면 행사에 전두환 씨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21일에 그 회의에만 참석했다고 유독 써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심스러운 것이다. 라는 내용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됐든 21일에 국방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주에 전두환 씨는 갔다. 그렇다면 같이 있었던 정호영 당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505 이재우 부대장 같은 경우에 같이 있었으니까 알 텐데 이 사람들은 뭐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진 않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 그분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헬기로 광주에 왔을 적에 헬기장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단장실로 옮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플라이트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 기록서. 예. 그걸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헬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쪽 서울에서 출발한 그 비행 계획서하고 광주에 도착한 비행 계획서 기록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21일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의 증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어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당시의 광주 상황을 직접 보신 것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렇게 해서 또 보고를 올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바로 제 머릿속에 다 남아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제가 직접 내 손으로 만진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곤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곤봉이 아니고 진압봉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건 길이가 약 1m고 그다음에 무게가 약 10kg. 예. 자질은 우리나라의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하드우드. 굉장히 강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한 대 맞은 사람은 바로 골절이 되거나 그 피해로 인해서 나중에
치명적인 치사에 이르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그걸 바로 우리 사무실에 누군가가 갖다 줘서 그걸 우리 본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진압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가 한 1m 된다고 하셨는데 사진 속에 있는 진압봉은 그보다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뭐 기억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대부분 예. 제가 직접 차로 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직접 쟀고 무게도 달아봤고. 예. 조금 전에 사진 속에서 보였던 진압봉은 지금 김영장 씨께서 말씀하신 그 진압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 그렇게 재보셨다니까 뭐 틀림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글쎄요. 오늘 뭐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 새롭게 증언하신 괜찮습니다. 내용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인터뷰에서는 김영장 씨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이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지만원 씨가 말하는 600명 북한 특수군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때 광주는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전부 다 봉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뭐 해안이나 육로나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당시 때 미 군사 첩보 위성이 광주 상공을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예. 한 위성은 아주 그 위도가 높은 고공으로 순회를 했고 한 위성은 보다 더 낮은 위도로 했습니다. 예. 평소에도 우리 한반도 상공을 군사 첩보 위성이 항상 순회를 하는데요. 예. 광주 항쟁 당시에는 그 궤도를 바꿔서 광주 상공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600명 북한 특수군은 잠입했다는 것은 그건 어떤 그 창작적인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건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직접 보셨습니까 혹시? 그건 5월 21일 날 낮에 광주 중심지에 가보면은 전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다 발포를 했고 사격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27일 날은 광주천 상류 양림동이라고 거기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용했던 헬기 기종이 UH-1H라고 해가지고 예. M60 기관총으로 했습니다. M60.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미군 당국에 그걸 이미 보고를 보고를 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저는 방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보고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에 대한 미군 쪽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접수되지 않았고요. 우리 채널은 우리가 보고되는 우리 본부는 절대 어떤 그런 의견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 정보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0년 만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내놓은 셈인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지금 처음입니다. 예. 아직까지 어떤 언론사가 저한테 어떤 인터뷰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제가 어떤 자진해서 양심선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언론기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JTBC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한국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언론이 바로 JTBC입니다. 예. 그래서 JTBC가 한번 이 일을 그래도 차선책이나마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요. 예.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광주에 대한 그 진상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면은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예. 지난 39년 동안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예.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전부 다 말을 하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그야말로 가볍고 예. 마음이 참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뉴스 끝나고 바로 이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김영장 선생님을 더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찰이 삼성그룹을 다시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들이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늦게부터 착수한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석 달을 준비한 끝에 본격적인 수사의 포문을 연 셈인데요. 한민영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압수수색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은 오후 5시쯤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이 늦게 나오면서 그 시작도 늦춰진 만큼 삼성물산과 삼성 SDS 데이터 센터 등 10곳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확보할 자료도 많아가지고 이번 작업은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른 얘기는 저희가 일부 첫 소식에서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재차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사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이 검찰의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느냐 이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경영권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몸값이 올라간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지배력 강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를 잠깐 좀 연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가 계속 퍼지고 날이 바뀌면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관음증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입니다.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이 나온 뒤부터 관련 동영상이 꾸준히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라시에 나오는 피해 연예인들의 이름을 놓고 검색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서 찍힌 성범죄 동영상을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역시 관련 검색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해자보다 불법 촬영물에 더 관심을 갖는 일종의 사회적 관음증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런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경고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반민특위의 재인식으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해방 후에 설치되던 그 반민특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자를 전수조사하려는 것은 혹시 마음에 안 맞는 인사에게 친일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민특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일으킨 기구인가? 예. 뭐 굉장히 많은 반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민특위는 1948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 만들어진 특위인데요. 당시 적극적으로 친일 경찰 등 반민족 행위자를 체포하다가 친일 경찰, 노덕술 등을 체포했는데 나중에 이 친일파에서 반발해서 이듬해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반민특위가 좌초됐고 결국 친일 청산이 바로 그때부터 무산된 겁니다.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 분열이 있었다는 투로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예. 제가 좀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암살에서는
반민특위 재판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친일파들 반발이 있어서 재판부 자체가 힘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결국 옛 독립군들을 배신했던 친일파 밀정으로 했던 사람을 단죄하지 못하고 법정에 나오게 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 영화에서는 옛 독립군들이 단죄를 16년 만에 명령을 수행하면서 단죄를 하게 되지만 예. 반민특위가 사실 좌초되면서 계속 친일 청산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국론 분열이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예. 반민특위가 그때 그렇게 끝남으로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역사가 왜곡됐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맥락만 보면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처럼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국론 분열이 된 것처럼 언급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성의 실종 누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제목이 다 어렵네요. 이성의 실종 이건 뭔가요? 이것도 역사인식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서울고법에서는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쓴 여러 글과 동영상을 방통심의가 지난해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게 방통심의가 잘못한 것이라고 2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지만원 씨가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지 씨는 우리 사회는 이성이 실종된 사회다. 무조건 기존 생각과 다르다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이성이 실종된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사회가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났었는데요. 지 씨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지만원 씨 발언들 때문에 사실은 역사 왜곡 처벌법까지 아무튼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이성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성은 사전에서는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소개했지만 지만원 씨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얼굴이 닮았으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본인은 첨단 영상과학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세 개를 준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세 번째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셋째 키워드는 안 넘어갑니까? 안에서 두 번째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를 안 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략하면 세 번째 키워드는 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세 번째 키워드는 북한의 미세먼지 항의 전화인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가 북한에서 왔다고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학영 환노위 위원장이 근거를 대라면서 북한이 항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짧게 브리프했습니다. 결국 다 했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는 오전에, 중부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8cm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인 모레 다시 영하권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one